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최신 산업 기술력을 의식한 일본이 또 한 번 졸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의 출범을 계획 중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신냉전의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이해관계, 셈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제3의 국가들은 자국의 실리를 최대한으로 챙기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의 편에 서야 하는지, 중국의 줄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편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으면서 하반기에 있을 미국 재선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확실한 것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에 대해 별다른 보복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미국의 줄을 서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인지하고 많은 제3의 국가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이 중국과 손을 잡자, 앞일을 함께 도모하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당장은 중국의 손을 잡자고 직접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을 테니 최소 미국의 요구는 들어주지 말아라 라는 것에서 우리는 현재 세계 정세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일본의 아베 전 총리는 중국과의 중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일 일정까지 조율하던 상황이었지만 올해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분위기가 극도로 격화되었고 중국발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중단시킨 채 미국의 손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 자체 주도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의 협의체를 창설해 수출 규제 표준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몇몇 국가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대상 국가들은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인데요. 영국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 독일 역시 제조업 강국이죠.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반도체 핵심 장비 중에 하나인 EUV 장비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들 국가와 협업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안을 새로이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제안한 국가 목록에 한국의 이름은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출 규제 품목을 결정하고 여기에 포함된 회원 국가들이 자국 내 세부 규정을 통해서 그 외의 국가들에게 수출할 때 어느 정도의 제한, 규제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을 한 표면적인 대외적인 이유는 미국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중국의 화웨이, SMIC 등의 기업들이 중국 군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최신 과학기술이 중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 활용될 여지가 있다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극초음속, 양자컴퓨터, 바이오 산업 등의 분야를 포함시켰고요. 이 같은 행보와 대외적인 명분은 미국의 기조와 상당히 비슷하기에 미국의 반중 행보의 뜻을 같이 한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이 같은 일본의 제안은 다자주의 무역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보호주의 스탠스를 보다 강화시키는 것인데요. 그리고 중국을 전 세계 공급망,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첫 번째 직접 조치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제안한 국가 목록들을 보면 최신 산업, 제조업 분야에서 확실히 명성이 높은 국가들인데 여기에 놀랍게도 한국의 이름은 빠진 상태죠. 일본은 작년 7월부터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작년 8월부터는 화이트리스트, 자국의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양국의 뚜렷한 해법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은 근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일본은 항상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과거에 한국의 제조업에 완전히 역전당해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빼앗긴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기존의 G7 체제에서 한국, 인도, 호주 등을 추가해 G10, G11으로 새롭게 재편하자 확장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일본은 열렬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었죠. 대놓고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일본의 속셈은 미국을 주도로 하는 경제연합, EPN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경제연합 내에서 일찌감치 일본의 포지션을 잡고 그 안에서 새롭게 발생되고 창출될 제조업 파일을 빠르게 선점해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해당 경제연합에 같이 소속되게 된다면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업, 5G 등의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떨어지는 일본이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완전히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배제하고 견제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삼성전자가 2위 통신기업인 KDDI와 5G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대규모로 체결했었고, 얼마 전에는 표준화를 위한 공동 연구도 단행했었죠. 일본의 5G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커져만 가고 있고, 디스플레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상업용 디스플레이 더 월이 일본의 기업 간 거래 B2B 시장을 뚫었어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배타적인 것으로 유명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일본 최대 디스플레이 솔루션 업체인 NGC는 이번 달에 삼성전자 더월 신제품 2종을 출시하고 현지 고객사 확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받아들여오기 탐탁지 않았겠죠. 과거 한국의 디스플레이에게 완벽하게 추월당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 트라우마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다시 한번 추진된 재팬 디스플레이 JDI 역시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더월은 기존 일본 제조 기업들의 LED 제품과 비교해 2배 에 가까운 색 재현성을 실현했고 완벽한 블랙 컬러를 표현했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해당 디스플레이에 대한 인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샤프, NEC 등의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LCD, 사이니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 LED 기반의 제품까지 나아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당분간 수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이렇게 복합적인 연유들로 지속적으로 한국 패싱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과 일본은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압박을 연이어서 받고 있는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음 달에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방문에 대한 결과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에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을 추가하고 싶어 하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라인을 보다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 김현종 차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의논을 했다는 보도들도 나온 상태인데, 최근 북한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에 대한 총격 사태나 UN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종전선언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외교부장 역시 한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손을 잡지 말고 중국과 연대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표출하겠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미국의 재선이 다가오면서 점점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이상적일 수 없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연합이 단단해지고 공고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손을 맞잡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국에서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과 손을 잡았고, 그 안에서 일찌감치 파일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지도자의 정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된 한국군의 북두방어 훈련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역사적, 국제법적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측에 즉각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한일 관계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현안에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리 해군은 해경, 공군과 함께 지난 2일
민간 선박의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함정 7에서 8척과 F-15K를 포함한 항공기 4에서 5대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고려돼 독도 상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한국 법원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현금화 절차를 시작한 것은 양국 간 강제징용 문제 해법 논의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과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일본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데다 국내 정치적 이유로 양국 모두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 정부 일각에서는 5일 현금화를 막기 어렵고 당장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 이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법적, 경제적, 외교적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타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무역, 금융 분야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소유한 일본 내 자산을 압류하거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을 제소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적 조치로는 비자 발급 제한, 주한 일본 대사 귀국 조치 등이 꼽힌다. 경제적 보복 조치로는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예상된다. 또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금 회수와 같은 금융 보복이나 신용등급 인하 등도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이 이 같은 대응 조치를 꺼내들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적 조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리수이며, 비자 제한과 같은 외교적 보복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시행 중이다. 경제적 보복은 일본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을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보복 조치라고 판단해 꺼내들었던 것이라며, 지금 거론되는 일본의 보복 조치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코로나19 확산 대응 문제와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정권의 우호적인 산케이 신문 여론조사에서조차 내각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 신문은 2일 계열사인 FNN과 함께 지난달 30에서 3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6.4%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같은 달 9에서 10일 실시한 산케이의 직전 여론조사 때보다 7.7%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52.5%로 같은 기간 조사 대비 10.6%포인트나 상승했다. 산케이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2월 조사 이후 가장 낮았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실시되었던 산케이 여론조사 중에선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또한 지난달 실시된 마이니치 신문과 아시히 신문의 여론조사에선 아베 내각 지지율이 각각 27%, 29%로 나타나 20%대로 추락한 바 있다. 최근 아베 정권의 지지율 급락에는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 검사장의 마작 스캔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긴급 사태 기간 내기 마작을 한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 대해 아베 정권이 경고 수준의 처분만 함으로써 그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이번 산케이 여론조사의 응답자 80.6%는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차기 총리로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18.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코로나19 제2파나 제3파에 대해 걱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크게 걱정하고 있다와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다는 답변이 95.0%에 달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당황해하고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있습니다. 부메랑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수출이 어려워진 일본 기업들이 아예 일본을 벗어나 중국이나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기를 찾아 탈일본 신호탄을 올린 건 모리타 화학입니다. 중국 내 합작 공장에서 올해 안에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을 시작해 삼성전자 중국 공장에 납품하고 한국에도 수출할 거라고 니혼게이제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중간 재료인 불산을 만들고 이를 일본에 들여와 고순도 불화수소로 가공해 한국에 공급했지만 이제는 아예 완제품을 중국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최첨단 감광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 오카공업은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비상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 이후 수출 허가가 한 건 나긴 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을 대체할 거래처를 찾는 건 불가능한 상황. 오늘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 역시 앞으로도 수출 허가는 계속 날 거라며 기업들의 불안감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아베 정부가 던진 부메랑은 이제 한국을 돌아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아베 정부의 고민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